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죠? 벚꽃도 하나둘씩 피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가 봄이 성큼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들 꽃놀이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지나온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 답을 찾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김희섭 작가님의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인생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 개 가운데에서 하나를 고르는 다지선다형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나만의 답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답이겠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이 있다면 그럴 때 이 책을 꼭 한번 펼쳐보시기를, 이 라디오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속에 어디를 펼쳐보든지 지혜가 담겨있는 그 문장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꿰뚫는 5가지 틀. 프레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에 앞서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즉, 프레임이 형성된 것입니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인데요.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기 마련입니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공자 일행은 마을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자는 긴 여행에 지쳐서 금세 잠이 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제자 안이가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될 즈음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었습니다.
공자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소뚜껑을 여는데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제가 흙이 묻은 밥을 먹었습니다. 꽃며느리 밥풀에 관한 설화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 처녀가 몰락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단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짓던 그녀는 뜸이 잘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밥알 2개를 입에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못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무척 당황했는데요. 밥이 익었는지 보느라 밥알 2개를 먹었다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믿지 않고 밥을 몰래 먹었다고 호되게 꾸짖고 사정없이 매질을 가했습니다. 며느리는 혹독한 매질을 견뎌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가 묻힌 무덤에 휜 밥풀 2개를 머금은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의 지파인이 3시간이나 늦게 출근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타고르는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그러자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딸아이가 죽어서 지금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주관적 판단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 짓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이죠.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집니다. 친구 2명이 미사를 보러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마침 신부가 성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신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신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친구에게서 신부의 답변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볼게. 그리고 신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담배를 피울 때에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단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술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학비를 벌어 낮에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가치를 보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지 고민하세요. 그 질문이 깊고 진중할수록 내 인생의 답은 더 빛나는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메커니즘, 인생에 작동하는 5가지 원리.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협력 메커니즘도 있고 착취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먹이사슬은 생태계에서 먹이를 매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생의 본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메커니즘의 형태를 살펴볼게요. 톱니바퀴 메커니즘. 톱니바퀴는 톱니의 맞물림으로 두 축 간의 동력을 전달합니다. 바퀴 하나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톱니바퀴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바퀴가 없으면 큰 바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한 영화 휴고에서 주인공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 부품은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자주 여기에 온다. 이 세상이 하나의 시계라면 나도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 서로 맞닿은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 경기인데요. 둘 중 하나라도 앞서거나 뒤서면 발이 뒤엉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합창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높낮이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없으면 안 될 작은 톱니바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렛대 메커니즘. 지뢰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받침대와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지렛대에는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힘점과 받침점, 그리고 작용점이 그것입니다. 힘점은 지렛대에 힘을 주는 점이고 받침점은 지렛대를 괴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용점은 지렛대에 힘이 미치는 점입니다. 장돌이나 손톱깎이, 병따개, 펌프도 이 지뢰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인생에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다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렛대처럼 옆에서 받쳐주고 괴어주고 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축구에서도 골을 넣기 위해서는 동료가 공을 잘 건네줘야 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농부는 봄에 모를 심고 한여름에 정성을 다해서 기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익은 벼를 거두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힘점과 받침점, 그리고 작용점. 이 세 점이 바로 인생의 점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것처럼 지구를 들어 올릴 수는 없겠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시계추 메커니즘. 시계추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항심이다. 시계추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한다. 중심이다. 시계추는 정확하게 시각을 가리킨다. 진심이다. 항심은 변치 않는 마음이고 중심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거짓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걸을 때 중심을 잡습니다. 새도 날아갈 때 중심을 잡습니다. 승강기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박은 화물량이 적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바닥에 물이나 자갈 따위를 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행성의 공전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생도 시계추처럼 열심히 움직이되 큰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중심을 잡고 달려가면 언젠가 진심은 전달될 것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계추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습니다. 시계추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시계추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시계추는 쳇바퀴가 아닙니다. 일상의 미학이고 반복의 미학이고 1초의 미학입니다. 방아쇠 메커니즘. 방아쇠는 총알을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방아쇠가 일정한 지점에 다다라야 비로소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 전까지는 총알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활시위를 당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을 걸어 일정한 지점까지 잡아당긴 다음에 놓아야 화살이 날아갑니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200km와 500km 사이에서 이륙합니다. 이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추진력을 높이고 꼬리 부분의 승강키를 올려야 합니다. 이륙을 결정해야 하는 속도에 다다르면 주저없이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라야 합니다. 1km, 아니 1m, 1cm의 차이가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입니다. 임계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물은 액체, 고체, 기체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독특한 물질입니다. 끓는 점인 B점, 어는 점인 빙점, 녹는 점인 융점 모두 임계점입니다. 물은 0도에서 녹거나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1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균형이 깨지고 순식간에 특정 현상이나 세력이 퍼지는 지점인 티핑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매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붓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어느 순간에 고무막 위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에디슨은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으며 호주 태생의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는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모든 실패는 성공에 다가가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도 합니다. 당겨놓은 화살을 놓을 수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행운의 여신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스위치 메커니즘. 스위치는 전기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야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세상은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희망의 스위치를 켜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면 불행 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박지성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내가 최고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리우 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박상영 선수는 결승전에서 10대 14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이어 5점을 따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뉴로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뇌파 훈련을 합니다. 그 덕분에 두뇌에서 긍정적인 뇌파가 흘러나와서 시합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반밖에라는 부정이 반이나라는 긍정으로 바뀝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희섭 작가님의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문학을 공부하셨고요.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에서 문학과 문화에 대해서 강의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다양한 분야의 작품에서 가려서 선정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과 또 세상의 이치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이치가 담긴 이야기들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시간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저만의 또 여러분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제 라디오도 여러분께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친 분들께 위안을 드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따뜻하고 또 힘이 있는 공간이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자요. 안녕.